당신은 억울한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분명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는 의심했고 사람들은 조용했죠. 그때 당신의 첫마디는 뭐였나요? 억울함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 내가 하지 않은 행동. 그런데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규정하고 또 다른 이들이 말없이 고개를 돌릴 때 사람은 속이 뒤집어지죠. 마음속에 있는 단어들이 입안에서 바위처럼 뭉쳐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왜 나를 몰라줘? 그러나 이상하게도 억울하다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오히려 등을 돌립니다. 왜일까요? 철학자들은 이 지점을 오래도록 사유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며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죠. 그는 오히려 고요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억울함이 올 때 그 감정의 핵심은 불공정함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내면의 외침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내 품위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억울함을 두 번 겪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남이 나를 오해하는 일, 그들의 시선이나 판단, 그건 내가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 앞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는 나의 몫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속상합니다. 이건 항변이 아닙니다. 진심을 지키는 한 줄기의 등불입니다. 니체는 말했죠. 인간의 고귀함은 감정이 흔들릴 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다고. 분노의 언어는 즉시 사라지지만 존엄의 언어는 기억 속에 남는다고요. 억울함은 잠깐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고 길게 남습니다. 분노 대신 품위를 선택하세요. 억울할수록 차분하게 말하세요. 그 사람은 사라져도 당신의 말은 남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말의 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은 둘 중 하나의 길로 갑니다.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고요하게 한 발 물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침묵하는 길.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억울함을 더 크게 외친 사람보다 오히려 차분히 감정을 꾹 누른 사람이 더 많은 신뢰를 얻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은 진심을 말로 다 믿지 않습니다. 말보다 오래 가는 건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거기서 힘을 봅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뭔가 진짜가 있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감정의 적절한 표현은 덕목이라고. 억울한 순간에 억제하지도 폭발하지도 않고 진심을 담되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혹시 억울한 일 앞에서 혼잣말을 하며 밤을 지새운 적 있나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참지 말 걸 그랬나? 왜 다들 내 입장은 안 들어줄까?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거기 머물면 그 억울함은 당신 안에 작은 분노의 씨앗으로 자랍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그 씨앗을 키우지 말고 그 감정을 스스로 끌어안으라고.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고요히 앉으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물이 가장 부드럽지만 바위를 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진짜 강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이 고요하게 말을 아끼고 진심을 품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결국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바꿉니다. 억울함은 사람 사이의 틈에서 생깁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되죠. 말의 뉘앙스 하나, 표정의 타이밍 하나. 누군가는 의도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틈이 깊어질 때 당신은 어떤 말을 준비하나요? 억울하다는 감정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은 방어부터 합니다. 사실은 이랬다고, 그건 오해라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런 해명은 종종 자신을 위한 말이지 상대를 위한 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제가 드린 인상이 불편하셨다면 그건 제 의도와는 달랐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진심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해명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가르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내가 느낀 억울함을 서서히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논리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전달된다고. 억울함을 논리적 설명으로 풀려 하면 상대는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공감의 언어로 접근하면 상대는 방어를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억울한 일을 겪고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말보다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 마음이 다 전해지진 않았겠지만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한마디가 때로는 수많은 변명보다 강합니다. 니체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진실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억울함 앞에서 선택한 언어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말투 하나, 단어 하나에 그 사람의 품격이 스며 있죠. 억울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제게도 설명할 부분이 있지만 먼저 당신의 감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지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말입니다. 억울함을 말로 이기기보다 관계 안에서 풀고 싶다면 말의 온도를 조금만 낮춰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억울함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말이 빚은 오해, 침묵이 낳은 불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큰 억울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억울함을 잘 지나온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집니다. 왜일까요? 관계는 완벽함에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결핍을 함께 겪고도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에서 신뢰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외부의 평가와 오해는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고. 당신의 중심은 그 어떤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만의 이유와 아픔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 모릅니다. 억울함을 견디고 나서 조용히 전화를 건 적 있나요? 그땐 나도 마음이 복잡했어. 혹시 너도 그랬던 건 아니었는지 생각했어. 이 말 한 줄이 먼 길을 돌아 서로의 마음에 닿기도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강한 것은 부드러움에서 비롯된다고. 억울함을 누르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조금 더 사람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그런 말을 했을 땐 처음엔 속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도 내 입장만 봤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성숙입니다. 억울함을 겪고 나서 사람을 탓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말과 마음을 돌아본 사람만이 관계를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그 일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두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써보세요.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당황스러움입니다. 왜 그런 말을 들었지?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봤지? 그 당황스러움은 곧 억울함으로 번지고 억울함은 상대를 탓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그때 철학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향해 화살을 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타인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뿐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씀이 제게는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제가 놓친 맥락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건 항의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말입니다. 그 말 한 줄에 내가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당신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담깁니다. 니체는 관계란 두 개의 해석이 계속 충돌하면서도 끝내 연결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죠. 억울한 말을 한 사람이 당신에게 잘못을 했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을 밀어내는 대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제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본뜻이 아니었다면 우리 사이를 위해 다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이건 약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사람의 말입니다. 가장 억울한 순간에 가장 단단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해받은 상황에서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려 애쓰지만 정작 신뢰를 되찾는 데 필요한 건 우리가 함께 풀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단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완성된다고. 억울함을 전달하면서도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말. 그것이 철학이 알려주는 존엄한 대처법입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을 오해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조심스럽게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는 조금 더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당신이 그 사람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사람은 억울할 때 본래의 말투를 잃습니다. 평소엔 다정했던 사람도 단어가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굳고 눈빛에 찬바람이 붑니다. 그 순간의 말 한 줄이 그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더 깊은 이해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니체는 인간을 해명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서 자꾸 설명하고 싶어지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건 오해야.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면서. 그러나 이런 말은 상대의 감정을 더 밀어냅니다. 설명보다 먼저 필요한 건 공감의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불편했다면 그건 내 뜻과는 별개로 중요한 감정이에요. 나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 중이에요. 이 문장에는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와 내 진심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설득은 감정을 건너야 가능하다고. 감정을 마주하지 않고 논리만 꺼내면 그 말은 공허하게 맴돌 뿐입니다. 억울함을 대처하는 방식은 말을 통해 상대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서로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억울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보다 이 관계가 더 소중해서 내 진심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어요. 노자는 말했죠. 가장 강한 힘은
부드러움 속에 숨어 있다고. 당신의 부드러운 말 한 줄이 오해를 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때로 나를 시험합니다. 이 감정을 사람에게 던질지,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가라앉힐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항상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대처일까요? 철학은 여기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과 나를 부정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면의 평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평정은 무조건 참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무례하거나 왜곡된 말에 대해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세우는 것도 평정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억울함을 참기만 하면 당신의 내면에 쌓이는 건 감정의 침전물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됩니다. 그러니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은 제게는 조금 과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도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요. 이 말에는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두 방향의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는 경계를 잘 세울 때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그 경계는 벽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존중은 그 사람에게 말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그 사람의 말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관계를 위하는 일입니다. 다만 그 전달이 공격이 아니라 존중의 언어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정을 함께 마주하고 싶어요. 당신도 그 말을 왜 하게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억울함을 넘어서 서로의 내면을 다시 마주보려는 용기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무조건 웃으며 넘기지 마세요. 그건 이해가 아니라 자기 상처의 무시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위해 지금 이 말은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마치 감정의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예상치 못한 말 한 줄, 곱씹을수록 더 억울한 상황, 그리고 아무도 나서서 해명해주지 않는 침묵.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을까? 나는 정말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이 쏟아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억울함은 타인의 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럴 때 철학은 우리에게 중심을 다시 잡으라고 말합니다. 스토아의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의 진짜 기준이라고.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휘둘리는 대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가? 당신이 품격을 잃지 않고 말의 결을 지킨다면 그 억울함은 결국 당신을 드러내는 한 단락이 될 것입니다. 억울한 감정이 클수록 말을 고르고 표정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이 당신의 철학이다. 억울한 순간에 나온 말은 당신의 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말이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 감정을 말하는 방식도 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품고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억울함을 사람에게 쏟기보다 자기 안에서 천천히 다듬고 그 다듬어진 언어로 상대를 다시 마주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감정을 넘은 사람입니다. 억울함은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난 뒤 사람은 두 갈래의 흔적을 남깁니다. 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키운 채 더는 다가가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품고 말의 무게를 배운 채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철학자들은 상처받은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그 감정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라고 합니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자기 존중이라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무조건 참고 넘기는 건 자기 존중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 말하세요. 단, 품위 있게,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상대를 잃지 않도록. 그 일은 제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저도 제 감정과 언어를 더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이런 말은 당신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에서 의미를 길어 올렸다는 증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억울함조차 훈련의 일부라 말했습니다. 불이한 상황에서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중요한 관계를 끝까지 이끌어간다고요. 이 말은 기억해 주세요. 억울함은 당신을 흔들 수 있어도 당신의 진심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억울함을 지나고 나면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때 당신이 어떤 어조로 말했는지, 얼마나 성숙하게 상대를 대했는지, 사람들은 그 기억으로 당신을 떠올릴 것입니다. 당신은 억울한 일을 겪은 뒤에도 자신의 말과 표정과 마음을 지켜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억울함조차 삶의 한 부분으로 정제해낸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